안녕하십니까. 한강리츠부동산 대표 나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약해준 물건 중에 임대차 3법과 관련돼서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지금 협의 중인 그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 그리고 해결 방안이 뭔지 이런 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라고 그러죠. 먼저 이 사실관계를 보면 우리 아파트가 이제 계약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재개발적이다 보니까 나중에 준공이 나고 등기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임시 사용이 먼저 나와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저당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개를 할 때는 이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 그것도 특이하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참고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고, 이게 확정일자 받죠? 이렇게 받으면 순위가 어느 게 먼저냐 이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자, 근저당은 누가 해주냐면 은행이 해주죠. 은행은 그런데 속성상 뭐다 항상 자기가 1순위를 원해요. 1순위. 즉 예컨대 경매에 넘어가거나 그랬을 때 자기가 빌려준 돈이 안전하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네, 물론 이제 금융감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감독 당국에서 이런 걸 지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어쨌든 1순위를 원해요. 그래서 자, 전세가 예컨대 전세가 이 보면은 전세 계약이 기간이 계약 기간이 2019년 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돼 있어요. 날짜는 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 기간인데 우리가 아크로 리버하임이 준공이 이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근저당은 우리가 분양계약 당시 분양계약서사의 저당을 거기다가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당을 잡아주고 나서 등기가 나온 다음에 하는데, 등기가 이 시점 사이에 이때 등기가 나와버리면 좋은데 등기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 등기가. 그러면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저당을 등기에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1순위가 은행이 1순위를 원한다는 것은, 자, 이 세입자가 여기다가 확정일자를 했을 거 아니야.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가 1등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뭐냐면 이 세입자를 좀 빼달라는 뜻이죠. 빼고 저당을 등급에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전입을 다시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특이하게다가 어떻게 썼냐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중개를 하면서 이 집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전입하신 분이 확정일자를 하고 사시다가 나중에 등기가 나와서 등기의 필요상 이 은행이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확정일자가 더 늦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나갔다가 들어와라 라는 의미로 전출과 재전입 이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 관계를 먼저 보시고, 자, 그래서 이 확정일자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등기가 나와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계약에 특이하게 뭐라고 썼냐면, 여러 가지 특이하게 있지만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특이하게 뭐냐면, 자,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동의한다.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이하게 하나. 또 하나가 뭐냐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근저당 금액은 한 2억 5천 정도 돼요. 근저당은 2억 5천 정도에 대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등기가 나오기 전에 계약이에요. 등기가 나오면 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근저당 2억 5천을 확인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확인이란 말이. 자, 이게 나중에 등기가 나와서 살다가 등기가 나오면 등기에다가 근저당 설정할 때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와라고 하는 의미냐?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근저당 2억 5천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는 거죠. 이게 쟁점인 거죠. 크게 보면 이게 쟁점이에요. 제일 큰 쟁점은 뭐냐면 이 전세자금 근저당 2억 5천에 대한 확인이 뭘 의미하는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케이스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임대인 보고 요구하는 것은 은행이 자기가 1순위 들어갈 테니까 이분이 세입자를 뺐다가 전치를 했다가 다시 들어와 달라고 해달라라고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빼버리게 되면 뭐 중도상환 수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 임대인은 그러면 이사를 가면 내가 돈을 일정 부분을 협조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협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액은 구체적으로 크게 이제 저는 양쪽에서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근데 임대인은 500만 원 해주겠다, 임차인은 1000만 원 해달라 이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 좀 과도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제가 임차인하고 통화했을 때 임대인이 전화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어차피 2년 뒤에 이사 갈 거면 차라리 저는 실리를 택해서 이사비라든가 이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복비를 지원받고 가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인데 그 뒤에 이제 두 분이 합의하시라고 하니까 두 분이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두 분이 이제 협의하시다가 이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임대인께서 이것을 이제 당사자끼리 통화만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관계를 정확하게 좀 명백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법무법인을 끼고 이렇게 서로 내용을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임차인도 그에 맞대응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깨끗해요.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 내용 증명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이 와중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임대인 측에서 이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토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현재는 이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자, 임대인 분께서 내용 증명 보낸 내용은 뭐냐면 협의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때, 자, 임대인은 뭐냐면 얘가 2억 5천이 근저당 설정돼 있죠? 여기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돼 있고요. 그랬을 때, 자, 임대인이 요구하는 건 첫 번째, 자, 전출하고 재전입을 해라. 전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 우리 계약갱신권에서 5%만 올리겠다. 이 제안이 첫 번째 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증명상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는 만약에 전출이라든가 재전입에 대한 협조사가 없을 경우는 이사비, 그 다음에 복비, 대출 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지원. 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이 만기 이후에 내가 임대인이 이사 오겠다. 즉 본인 거주하겠다.
본인 거주하겠다. 이 내용으로 세 개를 내용을 보낸 거예요. 내용 증명을. 자, 이거는 뭐냐면 본인 거주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뭐죠? 임대차 갱신 거절이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임차인 분도 내용 증명을 보내신 것 같아요. 내용 증명 보낸 내용을 보면 임대인증은 저한테 그 도장 찍힌 게 아니고 보내신 내용을 보낸 것 같고 임차인은 뭐라고 했냐면 참고로 임차인분 중에는 이 내용 증명에다가 계약 당시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계약상 존재하지도 않고 계약 일반 원리와 법률상 타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본인의 퇴거를 요구하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허위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제가 두 분이 합의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지 언제 제가 그 계약상 존재하지도 않고 계약상 일반 원리와 법률상 타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본인의 퇴거를 요구하며 압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물론 그 임대인이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그대로 임대인에게 전해드린 것 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명백히 법학박사인데 이거 가지고 제가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거는 믿어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그 퇴거를 요구하며 압박한 적은 없고요. 어쨌든 이제 두 분 간에 이렇게 이야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게 뭐냐면 답변이 자, 임차인은 이제 1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 1번은 거절하셨네요. 거절. 내가 이렇게 해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게다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수로 내야 되고 신규 전세자금 대출 실행에 관한 수수료, 차임 인상분 이런 거를 손실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유가 이 거절하는 이유를 보면 비용 발생 때문에 그렇다는 걸로 보여져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주거 상태를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사 비용이라든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중도 상환수료, 뭐 여러 가지 출퇴근 시간의 변동 등 다양하고 기아가 제시한 500만 원 비용은 적다. 이 금액이 이것도 거절로 볼게요. 일단은 이것도 뭐냐면 이유가 금액이 적다. 그 이유로 보여주고요. 세 번째 안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이 합의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갑자기 보내가지고 좀 충격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도 좀 충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손해배상 예정액.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렇게 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묻겠는데 그 책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나누면 여기 첫 번째가 주인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권을 거부한 경우 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을 때 안 살고 다른 사람에게 살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죠. 임대차 3법에 그 내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부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해서 이분이 임차인 손해를 입으면 민법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형법상 우리가 사기죄에서는 불법영득의사라고 그래요. 불법영득의사. 형법상 사기죄로 책임을 물 수도 있겠다. 해당된다면 법에 해당된다면 그런 이야기겠죠.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이거는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와서 이제 이렇게 내용 증명을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오는 걸 보고 받아서 이제
고민이 되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이 내용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입장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손님들이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분, 물론 임차인분은 저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오신 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와 인연을 맺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하심탄회하게 뭐 누구 편들고 그런 거 없다고 저는 생각돼요. 또 뭐 어떤 분은 뭐 편 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양심껏 뭐 양심이 치우칠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건 저도 사람이니까 치우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할게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은 저와 통화를 해본 적은 없는데 자 보면 방법이 결국은 이 전에 관한 것 같아요. 이 전에 관한 문제. 그래서 자 임대인은 2억 5천에 대한 대출이 있어요. 대출. 이 2억 5천에 대한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은행에서 올해 말까지 안 하면 저기 등기부에 쓰게끔 하고 이 세입자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돈을 회수하겠다. 근저당을 회수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급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임대인이 나갔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리고 등기하고 끝나면 한 하루 이틀 있다 들어오면 끝나는데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고 임대인은 무슨 소리냐 나도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 임대인이 제시하신 것 중에 전출과 전입신고할 때 5%에서 올려주고 계속해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거절한 요구가 뭐냐면 비용 발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 발생 부분을 임대인이 보장해주면 어떨까? 자, 반대로 요거를 임대인이 첫 번째 임대인이 보상해주면 어떨까? 이 안, 첫 번째 안. 그러면은 깔끔하잖아요. 전입신고하고 5% 이내에서 올리고 다시 2년을 사시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만약에 혹시 임차인이 전출했다 전입했다가 오는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면 그 부분 다시 발생한다면 수수료가 있다면 다시 발생하는 수수료.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동안 공인중개사로서 이거를 경험해 본 결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수수료가 크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담당하신 분을 대출 상담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체크하고 이 비용을 발생해주고 만기가 돼서 5% 올리고 그래서 그대로 살게 해드리는 방법. 자, 두 번째. 제가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사비라든가 복비 대출 상환 수수료 같은 거 발생하기 때문에 거절했을 때는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1,000만 원 들었거든요. 1,0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상담해주는 좀 이건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임차인한테. 자, 이사비 저도 저기 몇 개월 빨리 나가신 분한테 저도 제가 원래 들어가 살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게 살겠지만 저도 이사비 지원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쪽 다른 부동산에서 과도하게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0평대 이사비 46평 이사비 250이거든요. 그 다음에 30평대는 아마 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비 200. 근데 저는 250만 원 줬어요, 그냥. 처음에 큰 금액을 요구해서 제가 제가 이삿짐 세대 알아보니까 그 금액이더라. 그래가지고 깎았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쨌든 250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 사례를 들었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이제 이사를 가려면 중개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중개 수수료. 자, 기본적으로 한 6억 잡으면, 6억 넘으면 0.8% 받는데 요즘 부동산 0.8% 받는 부동산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0.4, 많이 봐도 0.5, 아니면은 이렇게 0.3도 받고, 심지어는 1, 200 받고 해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도 많이 봐야 200, 250 잡을까요? 200 잡을게요. 그냥 250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00이면 요즘은 다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중도상환 수수료.
요거는 모르겠어요. 중도상환 수수료. 그럼 대충 안짝 잡으면 500만 원 전후예요. 그래서 아마 임대인이 500만 원 정도 요거 해주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어차피 계속 못 살아요. 2년 더 살 수 있어요. 2년 더 살 수 있는데 내가 다른 데로 그 2년 뒤에 이사를 가야 돼요. 그 비용이 다 고스란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개가. 그럼 내가 차라리 이 돈을 지원받고 100% 내가 다 모든 비용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저는 타협책으로 일정 부분 갖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좀 거절하신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자기가 와서 사시면 돼요. 자,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 예컨대 30일이라고 할게요. 30일. 그러면 자, 2021년 6월 30일이면 우리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기가 언제냐면 2020년 12월 30일이라고 볼게요. 대충. 자, 이 기간 아직 안 됐잖아. 우리가 지금 현재 10월 달이니까 10월 며칠이죠 오늘? 이 정도 되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요. 이 기간 전에 자, 계약갱신권을 여기에서 이 사이에 2달 전이니까 예컨대 4월 30일까지 이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청구를 행사할 때 주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미안하다.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계약갱신권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죠. 그럼 임대인도 뭐냐면 자기가 살던 집에서 다시 이사 와야 되니까 이사 비용이 발생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 어쨌든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본인이 10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12월 말까지 대출 근저당 설정을 해라. 그러면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빌리거나, 자, 돈을 이 사적으로 차용하거나, 또는 뭐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A라는 금융기관에서 B라는 금융기관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이걸 알아보셔야죠. 근데 자, 이 시가가 대충 예컨대 17억이다. 근데 대출이 2억 5천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죠? 한 14억 5천 정도 되거든요. 담보가. 물론 이제 KBC세는 더 낮겠죠. 근데 대출 전세 보증금이 6억대예요. 6억대. 6억이 좀 안 돼요. 6억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14억 정도 담보 가치가 있는데 6억인데 은행에서 꼭 왜 1순위만 주장할까? 이거는 정부 정책에서 금융당국에서 이걸 검토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금융감독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감독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이거 1순위를 그냥 유지하면 돼요. 2순위로 가도 무방하죠. 1순위 꼭 주장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런 분쟁이 안 생기고 해결될 수 있어요. 그냥 세입자는 그대로 보호받으면서 살고 2순위로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이걸 꼭 1순위로 요구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대인분은 이거를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제2금융권을 통해서 금리는 살짝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살짝 올라가도 2년 동안 금리가 별로 안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몇백씩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집주인이라면 다른 데서 빌리거나 사적으로 빌려서 하고 그냥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제가 들어와서 살거나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협조를 못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제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별로 크게 지금 이제 협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런 건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제 입장에서 부동산 이 물건을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1번으로 전입 제출할 때는 이분이 혹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은 데다가 전화해서 내가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빼줘야 되고 다시 전입신고하는데 문제가 있냐? 그 문제에 따르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은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빌려서 알아보고 하든지. 그래도 방법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러면 이안으로 가야죠. 전세자금 대출을 그러니까 1번에 의하면 임대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다시 알아봐라. 그리고 뺐다가 다시 들어온다. 이게 1번.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어떠한 경우도 근저당이 설정됐으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물 건너간 거고, 두 번째,
이사비, 복비, 대출 상환 수수료 이런 것을 금액을 조절해서 서로 조절해서 이제 그 이사를 가시는 방법. 그리고 임대인은 새로 세입자를 맞추는 방법. 그러면 임대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약간 더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임차인분도 제가 봤을 때는 100% 모든 손해 여러 가지 감당을 해달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억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살았잖아요. 그동안 2년 가까이에서 이제 1년 한 6개월 사셨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이제 1년 6개월 좀 안 남았지만, 그러면 그동안 사한 거에 대한 게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실속 있게 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계속 살 거라면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이사를 계속 가야 된다, 언젠가는 이사를 해야 된다, 그게 2년 뒤에 됐든 뭐가 됐든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돈을 취하겠어요. 저는 실립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사할 거면 돈 받아서 가는 게 낫죠. 문제는 이제 얼마를 받냐,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임대인은 500을 제시하면 임차인은 예컨대 1000만 원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중간선에서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건 합의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한다고 하면 역시 이것도 협의가 안 되겠죠. 자, 이것까지는 협의해요. 협의 안 되면 여기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그거를 세를 주고 자기가 들어와서 산다. 그러면 이사비가 발생해요. 이사비밖에 발생 안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 발생한다고 하면 이사비로 끝이에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숨어진 그 백그라운드는 모르니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사에 대한. 어쨌든 눈에 보이는 비용은, 이때는 비용이 대충 200 정도면 자기는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랑 이렇게 협의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이런 생각까지 하시고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소송하지 마세요. 서로 이거 소송해봤자 소송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법을 전공했지만, 그리고 제 큰애도 변호사이긴 하지만 소송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뿐이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협의를 하시라. 그래서 제가 전화 두 분한테 다 협의하라고 했어요. 협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서로 양보할 거. 그 대신 협의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100% 나만 내 의지대로만 나한테만 유리하게 100%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협의라는 거, 타협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임대인은 이제 내가 이사를 들어와서 살 테니까 너 임대차 갱신 거절권 하겠다라고 하니까, 임차인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자, 첫 번째 주임법상. 자, 우리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거는 본인과 본인 직계가족, 그러니까 위로 부모나 아래 자식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계약갱신권을 거절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이 내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간 범위 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게 위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제 나중 문제. 뭐냐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다가 나중 그거를 안 살고 딴 사람한테 팔았다. 또 딴 사람 세입자를 넣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세입자가 그거를 증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은 예컨대 그 보증금, 임대료 그 차액에 대한 약간의 그 금리 정도, 거기에다가 이사비용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금액이 실은 이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라는 거죠. 자, 임대인이 안 살고 팔았을 경우에요. 근데 임대인 내가 다 살았어, 2년. 그러고 나서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 넣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임법상은 제가 봤을 때는 세모예요. 이 영역이 뭐냐면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거는 임대인이 계속 산다라고 하면은 손해배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안 살고 중간에 팔았다면 손해배상이 발생하겠죠. 두 번째. 자, 임대차 보호법상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권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리예요. 법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민법 750조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에 의한 불법행위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가 있어야 돼. 고의 또는 중과실. 고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쁜 맘 먹고 너 물 먹어봐 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임대인이 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저는 인정이 안 된다고 봐야죠. 이걸로 해서 손해배상을 이 임차인이 주장을 해야 되겠죠. 이 임대인에게 이런 악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정말로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고 그런 경우는 임대인의 불법행위고 그 다음에 혹시 중간에 팔고 다른 세입자를 넣었을 경우에도 이 고의나 과실을 증대할 수 있었냐. 이분이 이사 왔을 때는 자에게 이런 과실이 고의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끝나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걸로 이 주임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게 규정이 있잖아요. 이게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의해서 이 주임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요거는 임차인도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세요. 두 번째, 형법상 사기죄인데 사기죄는 아마 우리가 제가 이제 배운 지 오래돼서 모르는데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돼. 불법 영득의사. 지금 뭐냐면 불법으로 내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임대인이 내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냐?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넣었을 때 불법 영득의사가 있냐? 근데 특히 우리 형사법은 기본이 고의예요. 고의. 자,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내가 들어와서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세입자를 줬다. 그때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허위 매물 신고를 해서 저는 용감하게 저희 한강 리치에 대해서 허위 매물을 들었는데 허위 매물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올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량진 경찰서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동작구청에다 민원을 넣으면 정보를 안 주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을 나중에 밝혀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을 형사죄로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이 유죄라든가 이런 게 인정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면 그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그 사람 당사자를 특정할 수가 있어요. 검찰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유죄라는 게 확정이 되고 그럼 통보가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결국은 알려져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서 제가 그런 허위된 신고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옆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의로 또는 이제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그냥 이제 앞으로는 하려고 해요. 법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안 했지만 앞으로는 간호하게 하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비대위대표 하면서 이 소송을 해봐서 이제 지금 그게 편해요. 속 끓일 필요 없어요. 요즘 현재 지금 시국 보면은 정경심 교수, 애꾸는 그런 것도 지금 아침에 신문 보니까 고소했다는데 조국 교수도 고소를 했다는데 해야 돼요. 앞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회가 맑아져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불법행위가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풍토가 앞으로는 생겨야 돼요. 앞으로 변호사들도 많아지는데 일감도 주고 하면 좋아.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딸을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딸은 바쁩니다. 새벽 2, 3시까지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짤짤한 사건 요청도 자문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고소 법률 공투한다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슨 불법 영득의사를 취합니까? 임대인에게 무슨 손해를 끼칩니까? 권리를 행사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있어도 자기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남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는다라는 법률 격언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 권리를 행사하면 자기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이걸 권리를 주장하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여지고 그래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은 임차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은 저를 통해서 오신 손님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약자죠. 임대인에 비하면. 오히려 저는 임대인하고 친하죠. 그렇죠? 임대인하고 친하고 임대인분도 굉장히 성격이 호탕하세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그래서 그분도 성격이 호탕하고 성격이 클리어해요. 굉장히 깔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막 이렇게 일반 임대인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머리 쓰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격 자체가 호탕하고 깔끔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딱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제가 이제 임차인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임차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어쨌든 제 생각은 임차인은 제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계속 살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거를 해서 내가 나가서 살 테니까 혹시 발생하는 비용은 당신이 다 부담해라. 그럼 임대인도 부담하고 그 대신에 5%만 올려주고 만기 돼서 5%에서 올려주고 내가 더 2년 살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어차피 이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실리를 취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실리. 그게 뭐냐면 이거죠. 2번. 실리. 실리를 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금액은 100% 내가 원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준다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서 금액을 좀 더 이제 조정하면 되겠죠? 뭐 500이 적다고 하면 뭐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이야기해서 조정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여기다 대고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들어와서 살면은 겨우 6개월 차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8개월 차이죠. 6월이니까, 6월 말이니까. 10월 달이니까 11월, 12월, 1, 2, 3, 4, 5, 6, 8개월이에요. 8개월. 8개월 더 살라고 어차피 8개월 뒤에 이사를 가고 그런다면 이 비용을 돈을 왜 버립니까? 저 같으면 이거 취하겠어요. 500만 원. 임대인 500만 원 주겠다는데 좀 더 달라고 하시면 되고 뭐 그런 거는 두 분이 합의하시면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중개사가 가운데 껴가지고 막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당사자분들이 하시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가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까지 그 유지는 별개예요. 그 유지는 두 분이서 합의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이 성립할 시점까지 그래서 중개계약서 작성하는 순간 끝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다만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 임차인이 내용에다가 내용을 주장하시던데 이 확인이라는 건 뭐냐면 확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이거는 사실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서로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사실관계 근저당 2억 5천 있다는 것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그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 시장이라면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다 쓰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입주권, 즉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아파트 또는 입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등기가 안 나와 있는 준공이 아직 안 돼 있는 아파트에 있어서는 자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거래가 하도 많으니까요. 자 많은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설명했을 때는 만약에 제가 법정에 가서 증언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입주장이라고 하는 준공이 등기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자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서 원본을 은행이 가지고 있다. 이거 다 설명을 드렸죠. 저 손님들 다 기억하시죠? 만약에 이게 저당이 잡혀있으면 분양계약서 원본을 은행이 가지고 있고 왜?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본을 준다. 그래서 원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저당이 잡혀있다라는 의미다. 그거 다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자 아까 얘기했처럼 세입자가 전입신고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놨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은행이 그 구태에 난 그 관습에 의해서 내가 꼭 1순위를 주장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담보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1순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세입자가 나갔다 들어와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거를 만약에 등기를 해야 돼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나갔다가 즉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이 내용이에요. 실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근저당 2억 5천이 있음을 확인한다. 요 말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개발에 입주한 시점에 있어서 준공이 나고 나서 등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전출하고 재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럴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일반 이제 이미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입주장이기 때문에 입주하는 아파트에서는 등기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거예요.
보통은 늦질 않죠.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확인서면서 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이라는 말을 단순히 2억 5천 저당이 잡혀 있다라는 것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입자분도 아시잖아요. 임차인도 이게 등기가 아직 안 나와 있다라는 거를.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은 법정에서는 아마 이거를 암묵적으로 나중에 내가 전출했다가 재전입 신고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일단 임대인이 돈 준다고 하잖아요. 돈 준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실리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인분도 이거를 내용 증명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한테 검토를 해달라. 어떤 게 좋겠냐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 전출 재입 신고하면서 들어가는 전세 근저당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관한 비용을 다시 물어주고 임차인이 계속 살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만기가 되면 5% 올리고, 이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게 먹히는 임대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용을 알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감으로 촉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용이 훨씬 더 작아요. 이사 내보내고 뭐하고 하면 그 비용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 이사비 복비가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대출 상환 수수료를 요구하긴 하셨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차라리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마음이 없으시다면, 뭐 내가 들어와 살아야 되겠거나 아니면 임대보증금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으시고 순수하게 이 근저당 2억 5천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면 저는 이게 가장 큰 1번이 가장 좋은 이유로 보이고요. 제가 임차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임차인 입장에서라면 저는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어차피 이번에 갱신권 해서 2년 더 살 수 있어요. 2년 갱신해서 더 사는데 예컨대 전세보증금 나중에 3억을 올려준다. 3억 올려주면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죠?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가 예컨대 3%다. (3억에) 3%면 900인가요? 3%에 1억이 3%면 계산해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천억 3억에 0.03 900이에요. 900 아니 3억은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25평이라서 그렇게 크게 잡을 필요는 없는데 1억 5천 잡을게. 1억 5천 그러면은 3억인데 2년 잡기 2년 동안 1억 5천씩 올라서 그러면 3억이면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부담은 있네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내가 더 싸게 900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500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근데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가 타협을 하셔가지고 금액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 저는 임대인 입장이라면 1번. 이것저것 안 된다 그러면 3번. 내가 들어와 살겠다. 들어와서 이사 비용 200 내고 들어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1번도 그 다음에 요거에서 500에서 좀 조정을 더 받으셔가지고 올려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답을 요구하시니까 제가 양쪽 물론 임차인은 저한테 요구한 적은 없고요. 임대인 분께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고민을 말씀하셔서 제가 일단 동영상을 이렇게 해서 내용을 찍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